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주 있을 빅 이벤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7월 FOMC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인 오늘 밤 사이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호실적이었는데 시간을 거래해선 하락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AI 덕분에 웃었던 미국 증시, 이제는 AI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하락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왔는지 다이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덕분에 웃었는데 정말 AI 때문에 울게 생겼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다우 지수 0.28% 오름세를 보였지만 기술주 비중이 큰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 넘게 그리고 0.5%가량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이 시간이면 7월 FOMC 둘째 날이 마무리돼서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소식에 시장 주시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 2000는 이날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흔들릴 때면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가 오르는 시소타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날 두 가지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7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3으로 6월 대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 금리 인하 기대감을 조금은 저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기 침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6월 구인 건수 818만 건으로 잡혔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웃돌았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고용은 둔화 시그널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면서 시장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날 대형주가 대체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애플은 소폭 올랐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0.8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7%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로도 대체로 하방 압력 강하게 가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학습시킬 때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를 사용했다고 어제 밝혔었죠. 그 영향인지 엔비디아 급락세가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 소폭 오름세였고요. 메타가 약세, 아마존도 0.81%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4%가량 넘게 빠졌는데 후도 관련해서 지금 185만 대 가량이 리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날의 상승폭을 일부 토해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록터앤갬블도 빨간불을 켰는데 잠시 후 실적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가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죠. 정규 거래에서 0.9%가량 내렸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6.3%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호실적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습니다. 매출이 647억 3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2달러 95센트로 나오면서 모두 다 좋았는데 발목을 잡은 건 AI였습니다. 애저가 포함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이 285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밑돌면서 시장에서 지금 실망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1년 전보다 매출이 29% 증가했는데요. 29% 커 보이지만 시장은 31% 증가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시장의 실망감을 자아내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29% 증가한 그 매출 중에서 AI 관련된 매출 증가분은 8%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AI 때문에 웃었던 기술주들이 AI의 발목이 잡히면서 호실적을 내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참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머크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9.81% 급락을 마감했습니다. 프록터앤갬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죠. 중국에서의 수요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3개분기 연속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4.84% 하락했고요. 화이자는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에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매출 부분이 사라지니까 힘든 시기를 보냈던 화이자인데요. 시젠을 인수한 이후 다른 암 치료제 관련 부분에서 조금 상쇄시키는 매출들이 나오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실적에 반응한 종목들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닝,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릴수록 유리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코닝도 함께 잘 나갈 것이다 라면서 주가 함께 올랐었는데요. 이날은 실적 발표 이후 6%가량의 그런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적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지만 3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조금 못 미치는 듯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페이팔은 핀테크 기업이죠. 8.6%가량 올랐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상회했고요. 연간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트블루 저가 항공사죠. 12% 넘게 급등을 했는데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에 반응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2%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CNBC가 보도하기를 이 델타 항공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는 4% 넘게 오름세를 보였죠. 스트리밍 채널들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을 중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청자 수가 이틀 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전체에 달성했던 시청자 수를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실 이날 지정학적인 좀 우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그런 베이루트를 기습 공격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으로의 움직임이 조금 포착이 됐습니다. 안전자산하면 국채겠죠. 이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오르면서 금리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이 4.369%, 10년물이 4.146%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국제 유가도 그럼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사실 국제 유가 전장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돼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WTI의 배럴당 75달러 선마저 무너지면서 7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요. 7월 FOMC 이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또 어떤 시그널을 주느냐에 따라서 금값의 향방이 지금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머스트노우 5 시간을 통해서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정말 급락했습니다. 기술주들도 어느 정도는 보완해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바로 또 급락세가 간밤 연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또 잠을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은 FOMC 회의가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발표되고 있는 실적들뿐만 아니라 지표까지 챙겨봐야 되는 굉장히 바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7월에 FOMC 고용과 인플레 지표 집중하면서 9월에 금리 인하할지 그 시그널을 찾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일단 간밤에 나왔던 6월의 졸치 보고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전월 대비는 일단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는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도 풀이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냉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는 4만 6천 건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2년 3월에 1,200만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또 지난 4월에는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더 냉각되어져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잡아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노동시장에서의 냉각 신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에 또 7월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 만큼 고용과 인플레,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잡혀가고 있는지 시장에 더 강한 자신감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지난주부터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실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락세가 지난주부터 쭉 이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2분기 나름의 호실적인 것 같았는데 AI 쪽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매출 상황 다시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 전년 동기 대비는 15% 증가를 했죠. 647억 3천만 달러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주당 순이익 9.8% 늘어난 2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95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AI 쪽에서 부진이 현재 시간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매출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28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전년 동기 대비는 20% 정도 늘어난 규모지만 이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최근 월가에서는 이 AI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그 분야에서 수익성을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미국의 기술주들의 상승이 AI 열풍 덕분에 나왔던 만큼 사실 2분기나 하반기 AI에 대한 확실한 숫자를 보여줘야 투자자들은 매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도 AI와 관련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숫자는 아니었다라는 게 시장의 충격으로 가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던 이슈죠. 엔비디아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 걸까요? 지난 6월부터 조금씩 그 균열의 조짐이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어제는 애플과 구글의 동맹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의 가격 급락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소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애플이 발표한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애플이 이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을 지금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번 발표가 엔비디아의 AI 칩 독점에 균열을 일으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애플이라는 빅테크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구글의 AI 칩을 선택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GPU 가격도 개당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게 가격이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빅테크들도 힘을 모아서 탈 엔비디아를 하기 위한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나 인텔과 같은 미국의 주요 AI 그리고 IT 기업들이 울트라 가속기 링크를 결성했는데요. UA 링크라고 불리는 이 링크는 엔비디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AI 전용 통신 규격 NV링크에 대항하는 새로운 AI 가속기 표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분기에 본격적인 내용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새로 진행되는 UB 링크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 시장에서 쭉 줄어들지 앞으로의 변동성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이어지는 사인 시간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 일부에서는 여전히 빅테크를 향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최근 기술주들의 하락 오히려 재진입의 기회로 보자라는 의견을 UBS에서 전해왔는데요. 빅테크 많이 올랐던 만큼 최근에 조정 중 가파르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빅테크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지난 6개월, 그 이후 6개월 동안 강하게 반등하는 경향을 지난 10년 동안 보여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술주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를 받고 다시금 시장을 주도하는 리더십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UBS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로부터 로테이션이 중소형주로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하반기 다시금 상반기만큼의 강한 랠리를 빅테크 쪽이 이끌어줄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 체크를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나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은 나왔습니다만 어제 또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다른 주소로 이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에 반하는 움직임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 CEO 간밤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그 내재적인 가치에 공감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주말 사이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골드만삭스 CEO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보다 더 우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는 16조 달러를 우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수준에서 비트코인의 전체 물동량은 정해져 있는 만큼 현재 구간 대비 16배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풀이를 해볼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시각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계속 시장을 놀라게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트 9009 발표 그리고 뭐 발표 있었죠? 거시경제지표 보겠습니다. US 컨퍼런스 보드 컨서머 컨피던스입니다. 자, 100.3 나왔네요. 100.3, 폴캐스트 99.7, 프리비어스 전해가 97.8이었네요. 그리고 그 전해가 6월 달이 100.4였습니다. 그 전해가 102였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자,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라는 업체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을 보내가지고 우편물 버리지 않나? 그쵸? 저는 우편물 오면 다 버리는데. 자, 어쨌든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죠. 그거보다는 5천 가구니까 가구당 한 4인 가족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이게 훨씬 더 표본은 높네요. 그렇죠? 자, 컨서머 컨피던스가 100.3이 나왔잖아요, 아까. 1985년이 100입니다. 100.3이니까 일단 100 이상이니까 좋네요. 그냥 느낌상, 그렇죠? 97.8, 101.3, 그리고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114. 어때요, 지금? 작년에 114, 올해 7월 103, 100.3 많이 낮아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5월 달부터 보면 101.3, 97.8, 100.3. 나빠졌다 조금 좋아졌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프리센트 시츄에이션, 현재 상황, 익스펙테이션, 미래의 상황. 근데 이거는 미래의 6개월을 내다보는 겁니다. 자, 현재의 상황은 133.6, 135.3, 140.8, 153. 거꾸로 봐야 되죠. 2023년도 작년 동월 153, 올해 7월 133.6. 많이 낮아졌네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답니다. 5천 가구 대상으로 우편 조사한 게. 그 다음 5월 140.8, 135.3, 133.6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5월 달보다 7월 달로 올수록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6개월은 좋게 보냐? 작년 7월 88, 이번 연도 7월 78.2, 5월 달부터 볼까요? 74.9, 72.8, 78.2.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5월 달에서 6월 달 조금 나빠졌다가 조금 좋아졌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전체가 80이 안 넘고 있죠. 80. 이건 80이 기준이거든요. 향후 6개월, 좀 긴 기간이죠. 6개월을 내다봤을 때 80 이상이 나와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안 나왔으니까 안 좋게 보는데 안 좋게 보는 속에서도 조금 회복되고 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그리고 향후 6개월에 대해서도 지금 6월 달 대비해서 조금 좋아졌다. 요건 조금 나빠졌네요. 자,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묻죠. Jobs hard to get.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느냐. Jobs plentiful. 얼마나 일자리가 많느냐. 자, 그럼 이 차이는 뭐겠어요? Net job hard to get. 순수하게 얼마나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냐. 자, 보세요. 작년 7월 11.3, 올해 7월 16. 일자리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 동월 대비. 자, 5월 달부터 14.3, 15.7, 16 계속 올라가네요. 이거는 구하기 어려운 하드니까 점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느냐. 37, 35.5, 34.1. 작년 7월은요. 43.7. 이건 뭐예요? 일자리가 얼마나 많느냐인데 수치가 적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차이, 작년에 마이너스 32.4. 그럼 이 차이가 뭐겠어요? 차이가
이게 지금 많은 게 일자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보다 차이가 커지면은 일자리가 구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32.4에서 18.1이고 5월, 6월, 7월도 22.7, 19.8, 18.1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일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걸 뺀 수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금리 인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좋네요.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향후 6개월에 대한 경기 전망도 힘들어, 아직. 그렇죠? 조금 회복되지만 80이 아직도 안 넘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대요. 금리 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플랜 투 바이, 홈스, 집, 뉴 오토스, 새 자동차,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자, 이것도 구매 능력을 보는, 구매를 하려고 하는 욕구를 보는 거죠. 작년 7월 5.6, 이번 연도 7월 4.2, 작년 7월에 비해서 집을 구매하려는 계획이 없습니다. 줄어들었죠. 5.6에서 4.2. 플랜 투 바이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요소들이니까요. 자, 5월 달부터 5.2, 5.1, 4.2 줄어들고 있네요. 집을 구매하려는 계획이 줄어들고 있어요. 응답한 비율이. 자, 뉴 오토, 새 자동차는요. 2.8, 2.4, 2.6.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작년 7월이 3위예요. 이번 연도 7월이 2.6이에요. 작년 7월보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계획이 줄었어요.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작년 7월이 44.6이고 올해 7월이 45.5. 이거는 조금 늘었죠. 5월 달부터는요. 48.9, 46.5, 45.5. 올해 5월, 6월, 7월은 또 가전제품도 줄어들고 있네요. 자,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뭐죠,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5천 가구 대상으로 우편으로 조사했더니 전반적인 내용이 어때요, 지금? 소비자의 전체적인 자신감은 뭐 전체적인 이 탑라인으로 나온 거는 100이 넘지만 여기 지금 세부적인 부분에서 향후 전망, 6개월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작년에 비해 회복이 안 됐죠.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더 나빠졌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려는 계획도 작년에 비해 또 나빠졌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달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지표가 되네요, 이거는. 맞죠?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체적으로 이 타이틀을 보자면 소비자의 신뢰지수가 낮아졌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렇게 지표로 보면 5월달, 6월달, 7월달 그리고 뭐 더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를 보면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어떤 그림인지를. 자, 2007년부터 2019년, 20년 있었고 이때 코로나 때 자, 컨서머 컨피던스 인덱스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103이었나요? 103 나왔죠? 1985년이 100이고요. 지금 100 이상이지만 2020년도 기점으로 쭉 내려오고 있다. 2020년도에 14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이 100 수준에 딱 걸쳐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럼 아까 세부 지표를 보죠.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그리고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이요. 기준선이 여기 있잖아요. 80. 이건 80이에요. 80. 2007년부터 이것도 그어져 있네요. 프리센트 시츄에이션 인덱스. 이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전망. 현재 상황에 대한 신뢰지수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이것도 2019년 고점을 탈환하지 못했죠. 2019년은 이게 180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130대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한 것은 더욱더 좋지가 않네요. 지금 향후 6개월 전망에 대한 것은요.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거는 코로나 때 당연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니까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다가 지금 급격히 회복을 했는데 향후 6개월에 대한 전망은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낮아져 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잃었나 봐요, 지금. 6개월 후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80 이하에 있고 이거는 회복도 못했다. 그리고 이 수준은 거의 뭐 2014, 15년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는 아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지표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졸트 나왔죠. 졸트 구인 공고랑 이직률.
그래서 지금 구인 공고수가 8.18 나왔네요. 예상치가 8.02였는데 뛰어넘었는데 이건 또 반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인 공고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예상치가 상회했으니까. 구인 공고가 늘어났지만 근데 뭐 이걸로 보면 낮죠. 한때 구인 공고 2022년에 나왔던 수치에 비해서는 아직도 1,000만 건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800만 건 수준이니까 200만 건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그렇죠?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이 흐름이 1,000만 건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800만 건밖에 안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제 졸트랑 아까 전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세부 지표랑 다 합치면은 그렇죠?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 지표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이걸 합하면 결국 뭘로 이어져 버리냐면은 실업률로 이어지게 돼요. 아까 컨퍼런스 보드의 세부 지표에 뭘 물어봤습니까? 얼마나 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습니까? 그 지표를 물어봤죠. 근데 어땠어요? 작년에 비해?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랬죠. 그리고 구인 공고수도 1,000만 건을 못 넣고 800만 건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냐? 실업률로 이어집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힘들어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갖고 이 실업률을 어떻게 타개해 보려는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두 지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겉으로는 뭐 소비자의 신뢰를 나타내는데 설문조사지만 그 세부 지표가 결국에는 구인에 관련된 부분이 크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둘 다 일자리 관련이다. 결국 실업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업률을 진짜 이어서 찍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렇죠. FRB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시 경제 지표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수치로 몇 개 더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전에가 8.23, 823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 6월 달이죠. 이번 연도 6월 달이 7.96이었는데 796만 건이었는데 814만 건. 이때도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상치 상회를 연속으로 했어요. 두 달 연속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1,000만 건이 넘던 때 비해서 아직도 그 회복 못하고 800만 건에 있다. 거기에 흐름에다가 중점을 맞춰버리면은 지금도 아직도 고용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겠죠. 어쨌든 예상치 상회 나왔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 전엔 두 달은 예상치 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입니다. 뉴질랜드 5.5, 미국 5.5, 영국 5.25, 캐나다가 내렸죠. 4.5, 일본은 0.1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고. 자, 스위스 1.25.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여기 있는데 여기로 내리느냐, 그렇죠? 영국과 같이 가느냐, 이 갈래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질랜드는 가장 높은 부분에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7월 달에 내릴까요? 뭐 고용 저기 어렵다고 해서 일단 7월 달에 안 내릴 것 같다는 의견이 저 4.1이 있긴 합니다. 올라왔어요, 많이. 7월 달, 7월 31일. 지금 5.25에서 5.5가 95.9고 예상치가 뭐 이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건 4.1입니다. 5에서 5.25 내리는 거는. 자, 9월 달 가면은 거의 확실해지는데요, 이게. 9월 달 가면은 5에서 5.25로 내리는 게 87.7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9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됩니다. 왜냐면 이게 87.7이 90 이하에서 낮은 게 아니라 그게 일로 갔잖아요. 금리 인하를 두 단계 하는 게 여기가 12%가 나왔어요, 지금. 4.75에서 5까지 내리는 게 11.9고 4.5에서 4.75도 0.4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은 거의 확실시되는 지금 분위기를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거시 경제 지표도 그런 식으로 몰아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업의 실적은 계속 서프라이즈 나오면 어떤다고 했죠? 그게 골디락스라고. 그렇죠? 자, 머크랑 화이자랑 거대한 제약사들 다 실적이 나왔습니다.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0년 연속 1위를 찍을 뻔하다가 AbbV의 휴미라가 못 찍고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1위를 찍먹을 하고 빠지고 머크의 키투르다가 나왔죠. 바로 그 두 주인공, 머크, 화이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자, 머크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2분기 16.1 빌리언 달러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 7%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5.46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에는 손실이 나왔습니다. 로스가 5.98 빌리언 달러인데 완전히 데칼코마니로 역전해버렸네요. 자, 주당 순이익 2.14 나왔고요. 당연히 작년에는 주당 손실이었겠죠. 2.35. 완전 역전됐네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렸네요. 그리고 조정을 해줬더니 더 올라갔네요. 2.28. 이 2.06 손실이었고요. 자, 당연히 뭐 대부분 파머슈티컬, 약을 팝니다. 그리고 이 9.2%에 해당되는 부분은 애니멀 헬스가 있어요. 동물.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을 떼내서 조에티스로 스피노프해서 독립을 시켰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존슨앤존슨도 어떻게 했어요? 제약 부분만 남겨놓고 존슨앤 베이비 로션 이런 것들 생활용품 시장을 떼내서 다시 스피노프로 상장을 시켰죠. 근데 머크는 아직 갖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을. 그래서 한 10% 정도 동물용 의약품이고 90% 정도가 인간 의약이다. 자, 바로 그 주인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키트루다.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머크의 키트루다가 그 주인공입니다. 에브비의 휴미라를 2위로 밀어냈어요. 에브비의 휴미라 아깝죠? 10년 연속 찍을 수 있었는데. 자, 머크의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에서 1등이자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 머크의 키트루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플러스 16%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다실하고 가다실 9 플러스 1%.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거 남성도 맞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남성 고등학생도 그렇고 남자도 다 맞아도 돼요.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여자만 맞는 게 아니라 남자한테도 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누비아는 27%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누비아 같은 경우는 당뇨병 치료제인데 이거는 화학합성 의약품이에요. 바이오 의약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화학합성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되면 그 복제약은 제네릭이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은 바이오 시밀러고요. 얘도 자누비아도 당연히 바이오 의약품도 지금 전부 다 특허 만료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머크의 키트루다도 2028년이면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럼 그 더 전에 화학합성 의약품, 화이자의 비아그라 같은 것도 화학합성이거든요. 그 제네릭은 벌써 이제 그 시기가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제네릭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키트루다 아직도 굉장히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면역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가 인간의 면역력을 길러가지고 늘려가지고 응원을 해서 너네 싸워라 해서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약점이 그거죠. 면역력으로 암세포를 죽이려다 보니까 파워가 약해요. 파워가. 그러니까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는 파워가 센 대신에 그 암까지 가는 타겟 능력하고 인간의 면역력을 돋구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그냥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다 그냥 눈이 나쁜 거야. 눈이 안 보이는 애가 파워만 세고 그냥 아무나 다 때려부어 정상 세포가 뭐고 다 죽여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타겟 능력이 있는 대신에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의 파워보다는 또 떨어지는 것이고 3세대 면역항암제는 파워가 제일 떨어져요. 쟤는 지금 뭐를 암세포를 키우려고 미사일에다가 센 거를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나 이런 우리 면역세포들한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스스로 이기게끔 용기를 북돋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일 약해요. 근데 왜 저걸 하냐면 부작용이 제일 적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중항체라던가 ADC라던가 아니면 ADC랑 이중항체를 묶다던가 아니면 이중항체에서 나가서 삼중항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면역항암제여도 힘이 세져요. 면역항암제에다가 항체를 2개 달아요. 암 쪽으로 가는 타겟하는 미사일 항체를 달고 면역세포에 가는 또 미사일을 달아요. 그럼 면역세포로 간 미사일은 면역세포의 힘을 길러줘요. 그 암으로 간 미사일은 암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중항체죠. 그 삼중항체는 3개가 가는 거예요. 3개 가서 암에다가 2개 미사일을 공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면역세포에다가 하나의 어떤 용기를 북돋아주는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항암제가 파워가 약하다는 약점을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이른바 모달리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머크의 키트루다는 어떻게 변신할지 모릅니다. 저거는 지금. 알테오덴의 제형 변경 기술을 제형도 변경하기도 하고 지금 저 키트루다가 굉장히 지금 뭔가 내재되어 있는 잠재성이 크잖아요.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찍을 정도로.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약에 변하면 멀티버스 같은 거예요. 멀티버스처럼 별 희한한 모습으로 만약 변하면은 정말 다채로운 그 의약품으로 다시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2028년에 물질 특허가 만료돼가지고 걱정하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브비 휴미라는 이미 만료가 되어서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서 밀렸는데 에브비 주가는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찍었죠. 242.43 밀리언 달러. 그래서 1.53% 242.43 밀리언 달러만큼 서프라이즈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16.11 빌리언 달러가 나왔다. 자, 수익도 보겠습니다. 수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네요. 2.16 달러를 예상했는데 2.28 달러가 나왔다. 그래서 5.34 정도 뛰어넘었고요. 자, 4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대단하네요. 머크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엔비디아처럼 나올까요? 엔비디아랑 또 하나 뭐 있었죠? 자, 이거 146.89, 14.96%만 업사이드 되면은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합니다. 자, 봅시다. 머크가 지금 제약사 중에서도 이 스트롱 바이네요. 자, 13바이의 2홀드 아주 강력한 매수 의견입니다. 머크 지금도 거의 신고가 수준이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났죠. 이 하락 추세선 여기가 무너졌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여기 200주선이네요. 201선이죠. 일봉이니까. 51선하고 이 하락 추세선 사이에 끼어있던 주가가 하락 갭으로 장대 음봉을 날리자 밑바닥에 있는 201선까지 한 번에 붕괴가 됐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이탈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뭐 주봉,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건재하다면 일봉에서 저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자, 주봉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이 여기 이만큼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이건 주봉이니까 이거 50주선이네요. 200주선은 아직 한참 밑에 있고요. 저기 2022년도에 시작할 때는 50주선과 20주선에서 같이 시작했었죠. 그래서 20주선은 느리니까 따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 50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타고 가다가 여기 한번 무너졌을 때가 있었고 지금 다시 테스트 구간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20주선을 뚫고 올라왔던 부분 그리고 지금 50주선을 다시 뚫고 내려가는 부분 여기가 지금 관건이네요. 이번 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남은 거래일수 동안 밑꼬리를 달고 올려서 20주선 위에 완착을 시킨다면은 굉장히 좋은 지지력 테스트가 되겠죠.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정말 계단식 상승 안정적이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약간 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 이제는 지지로 바뀌어 있죠.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까 주봉의 50주선하고 이 월봉의 이 전고점의 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만약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140달러를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결국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계단식 상승의 어떤 중간중간 징검다리마다 그냥 참여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머크는 면역 항암제의 1등,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인 블록버스터 머크의 키트루다를 갖고 있는 의약품 회사죠. 그래서 이거에 빗대어서 한 줄 매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도 건강도 면역력이 갑!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7% 추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국내장 개장 전 우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조금씩 내리더니 결과적으로는 5월 말 이후 현재 최저가까지 왔는데요. 이대로 괜찮을지 이슈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의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시면 한 달 동안 16% 정도 가격 낙폭이 조금은
조금은 가파르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장중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감은 103달러 선에서 맞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이렇게 크게 좀 가격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어제 있었던 애플과 구글의 동맹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말고 애플은 구글을 선택하는 분위기죠. AFM은 클라우드 TPU 클러스터에서 학습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제게했는데 조금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AFM은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랭귀지 모델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모델의 이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TPU 같은 경우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으로 구글 AI 칩의 이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의 AI 모델은 구글 AI 칩에서 학습했다라고 즉석으로 풀이가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애플이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쪽에서 AI를 가속화시키고 학습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AI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의 이 GPU 전체 점유율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체 AI 칩 시장의 점유율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반 엔비디아 현상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통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엔비디아의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현재 대당 5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당 GPU도 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공급량을 50%까지 줄인다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렇게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GPU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고 많은 GPU를 탑재하고 있는 가속기는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원활한 AI용 서버 구축을 하려면 수백 대 이상의 가속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미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의 9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부터 AI 가속기를 사야 되고 하지만 엔비디아는 또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엔비디아 내가 언젠간 탈출한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탈출 이제 본격화하는 모습이 간밤 애플을 통해서 먼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반 엔비디아 동맹이 될 텐데요.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왔던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8곳이 UA 링크, 울트라 엑셀러레이터 링크를 결성을 했는데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 AMD, 브로드컴 등등등 AI가 필요한 기업뿐만 아니라 AI 칩을 제조하는 제조사까지 모두 손을 잡고 반 엔비디아 동맹에 나섰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적으로 AI 칩과 관련된 부분을 디벨롭하기 위한 모습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구글 쪽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TPU 신제품 공개를 했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차세대 AI 반도체인 MTIA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애플은 일단 구글 쪽에 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애플이 구글의 TPU를 선택을 했는지 TPU의 기능적인 부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구글의 TPU 크게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TPU의 장점을 놓고 보면은 정밀도가 낮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딥러닝에 특화된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의 자체적인 리서치긴 합니다만 AI 추론 쪽에서는 구글의 TPU가 이 엔비디아의 GPU나 CPU보다 성능이 더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이 구글 측 같은 경우도 제조 업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칩과 시스템을 독립적인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TPU를 접근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이슈 가운데 그나마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글과 삼성전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친합니다. 훨씬 더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협력 관계가 구체화된다면 AI 공급 측면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되려 삼성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 있고요. 어제 국내 증시의 가격을 또 확인을 해보셔도 SK하이닉스 3% 정도 좀 큰 낙폭이 나왔던 반면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애플과 구글의 협력이 더 부각될수록 오히려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앞서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무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UA 링크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겠다라고 탈 엔비디아, 반 엔비디아 동맹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AMD 실적도 일단 나왔습니다. GPU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은 가이던스를 상향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AI와 관련돼서 수요가 계속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엔비디아의 모멘텀은 어떤 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효자 종목이 될까요? 반도체주 급락에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했던 실적 시즌이 말 그대로 공포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저희 7시에 돌아와서 국내 증시에 대한 사인들도 포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